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 혁신 전문가 그리고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동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대평가의 문제입니다. 동인은 상대평가와 직접 어떤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라는 이 어떤 성과평가의 어떤 그 방법 이거와 동인이 서로 결합이 되면 상당히 정폭 효과 혹은 상쇄 효과 상충 효과,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상대 평가가 상당히 큰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난 16강 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근과 채찍이 그렇게 큰 효과가, 기대 효과가 없는 반면에 부작용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위생 요인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 그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위생 요인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복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와 그 당근과 채찍이 결합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전형적으로는 상대평가라는 것이 이제 이게 줄 세우기 아닙니까? 줄 세우기.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했다, 누구보다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50점이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점이 모자란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10점이 더 높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그래서 이 줄 세우기를 하면 조직에서는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협력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조직에서나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좀 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당근과 채찍의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인 것이고,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줄을 세우는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터지는 경쟁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래서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줄을 세우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협력을 요구를 하면 그 모순인 것이죠. 마치 사람한테 병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약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병을 안 주면 굳이 그 약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을 안 받더라도 남이 칭찬받는 걸, 보상을 받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상실을 당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상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상대적인 상실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문제를 대부분 간과를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조직원을 이제 관리를 하죠. 이제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고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자기 조직화 경영의 어떤 화두고 또 그게 제가 제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이 상대평가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몇십 년 전부터 어떤 회사의 기본 어떤 룰인데요.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순이익의 3분의 1은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다. 돈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미래 성장을 위한 R&D, 조사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R&D에.
3분의 1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수익이 많이 늘면 100% 나한테 오진 않지만 3분의 1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그게 어떤 당근이 되지만 상대적인,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줄 세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서 그냥 주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 개인별 절대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평가가 없으면 당근을 주는 거에서 그렇게 큰 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사소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요, 무임승차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다 해서 3분의 1 인센티브를 받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보상을 받으니까 이제 무임승차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상대 평가를 통해서 상실감을, 자존심,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난 뒤에 그거를 해소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또 불만을 다른 부분으로, 절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뭐 일을 더 잘한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욕구 5단계설에 있는 그 윗단계, 뭐 소속감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그런 쪽과 연결시키면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수준의 뭐 이런 영양제 이 정도 처방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또 이 당근이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업소나 아니면 보험설계사나 이런 순수하게 어떤 실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실적으로 이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이익 난 만큼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죠. 애초에 그런 속성에 맞는 그런 업무니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할당된 거를 마치면 조기 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한 만큼 그 부분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이런 상대평가론이나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죠. 정말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그 많이 한 거를 자기가 받아가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죠. 그 성격 자체가. 또 어떤 경우는 돈 버는 것 자체가 그 업무다. 딜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용의주도하기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버는 만큼 또 나눠 갔습니다. 회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죠. 업무 성격 자체가 그거는 절대평가와 잘 맞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평가에 잘 맞는 그런 데는 당근이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상대평가를 하면, 예를 들면 딜러반이 있는데 거기서 상대평가를 한다든지, 보험 설계사나 영업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상대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줄 세우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억 벌고 어떤 사람은 99억 벌고 98억 벌었어요. 그냥 1억 차이만큼의 어떤 절대평가로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1등인 경우에는 50% 받고 2등인 경우에는 30% 받고 뭐 3등인 경우는 10%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수를 매겨버리면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없고 상대평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상대평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보면, 첫째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존심. 쟤보다 내가 못했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더군다나 쟤는 이걸 잘하지만 나는 이걸 다른 걸 또 잘하는데, 그런 식의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상대적인 어떤 거는 그런 어떤 그 상실감, 이런 경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누구나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노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죠. 그게 사실은 이런 상대평가를 하는
어떤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등수는 항상 있는 거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그럼 결국 좌절을 합니다. 처음에 계속 1등을 몇 번 하다가 꼴찌로 떨어지면 바로 또 상실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윈윈 게임도 아니고 윈로스 게임도 아니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다 로스 게임이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자체가 사실 줄 세우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일한 업무들, 예를 들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단순 반복적 기계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딜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동일한 어떤 그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평가가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줄 세우기가 가능은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조직이라는 게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영업 기능도 있고 기획 기능도 있고 총무 기능도 있고 구매 기능도 있고 기능들이 다양한 데서 거기에서 줄 세우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구매에서 1등이 영업의 꼴찌보다 더 낫다.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구매의 꼴찌와 영업의 꼴찌는 똑같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왜냐면 영업은 모두가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구매는 다 못했어요. 그것도 이제 잘했다 못했다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다 못한 데서 1등 하는 거하고 다 잘한 데서 꼴등 하는 거하고 과연 비교가 되냐 이거죠. 실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만이 많은 거죠. 영업은 되게 어렵게 했어 내가 했는데 구매는 저기는 그냥 루틴하게 그냥 규정대로 순차대로 일했는데 거기서 1등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돈도 내가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내가 꼴찌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못 받고 그럼 내 인증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줄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불공정한 한 문제가 생깁니다. 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무조건 S, A, B, C, D 이렇게 무조건 나눠서 5명이면 중간에 한 명은 무조건 C를 주고 그 다음에 A를 2명을 주면 C나 D를 분명히 2명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되면 그러니까 억지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5명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은 한 60점을 했는데 나머지 4사람은 다 99점, 98점, 100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을 세워가지고 100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99점짜리를 B로 주고 98점짜리를 또 C로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공정이 줄을 세우려고 했다면 불공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 기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발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줄을 세웁니까? 둘을.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발 잘하는 사람을 영업을 시키고 영업 잘하는 사람을 개발을 시켰어요. 그래놓고는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줄 세우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조적, 근본적 문제가 배제가 됩니다. 조직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은 조직에 소속된 그래서 윗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주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등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영업을 참 잘하는데 갑자기 개발을 시켜요. 그럼 이게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내가 이빠른 소리를 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다 그러면 급격하게 조직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면서 열심히 일할 그런 동인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적 평가를 해버리면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는 배제가 돼버립니다. 결론만 가지고 하니까 왜 걔가 잘못했는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대적 평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당연히 상대적 평가에 문제가 많아서 대안을 찾는다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절대평가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절대평가 자체도 예를 들어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방안으로 쉽게 보완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평가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상대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절대평가가 더 유리하냐 그러면 비교를 하면요. 어떤 평가에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첫째가 뭐겠습니까? 이런 게 있죠. 자질이나 역량, 장단점 이런 거를 한번 평가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사업의 업무의 어떤 성과와는 잠깐 다르지만 개인의 자질이나 뭐 이런 거 평가하지만 어쨌든 이런 평가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평가를 하면 개인의 자질이나 어떤 역량이나 장단점 이런 거를 절대 평가할 수가 없죠. 순서를 매기는 거니까 절대 평가를 해야만이 이런 자신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평가를 한 결과로서 순서도 가능합니다. 순서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죠. 점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90점이다, 92점이다, 93점이다. 어떤 사람이 뭐 한 50점이다. 그러면 순서는 되지 않습니까? 93, 92, 91, 그 다음에 50 이렇게. 그렇지만 1, 2, 3, 4등은 아닌 거죠. 점수. 그래서 만약에 퀄리파이 되는 게 80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통과, 한 사람은 미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과정에 대한 관리. 소위 말하면 키 석세스 팩터에 대한 관리.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성과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 중에서 특별히 그 사업이나 그 성과나 그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이 중요한 어떤 성공 요인들 이제 그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절대 평가는 가능한 반면에 상대 평가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대 평가는 결과에 대한 순서 매기기니까 절대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가능합니다. 단계 상황별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도 차등 인센티브, 차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절대 평가가 가능합니다. 차등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평가가 가능하죠. 상대 평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등 인센티브는 절대 평가는 불가능하고 상대 평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상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차등 성과급, 차등 보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차등 보상 그 자체가 앞서 제가 16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이 크고 또 상대 평가라는 이 방식 때문에 더더욱 더 부작용이 크고 그래서 이 상대 평가를 하는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등 성과급 자체가 별 크게 의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상대 평가를 통해서 차등화를 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절대평가 실행이 가능한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되는 거지 실행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절대평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절대평가를 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동인이 안 된다.
왜냐면 절대평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선에서 이게 이제 그 통과 수준, 이제 퀄리파이드 수준이 이제 이거라면 여기만 통과되면 이 정도만 되면 다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동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수준에서는 더 이제 끌어올리려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이 통과 수준만 올라가면 그 이상만 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한 대로 조직 전체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면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게 문제가 생기죠. 일을 잘하나 못하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동인 관리는 안 된다. 절대평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경영 이론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사례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등등 많은 어떤 그런 그 스터디를 한 결과 충분히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한 개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꿈의 신전 혹은 CDP. 개인적인 어떤 지향점, 꿈,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성장 경로,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다면, 이 수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주하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동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로, 꿈의 신전과 CDP가 자체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회를 조직에서 계속 주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동기 관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클입니다. 서클. 제가 주장하는 그 일하는 방식이 자기 조직화 경영이고, 자기 조직화라는 것이 이제 직원들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서클처럼 일을 하는 것인데요. 서클로 일을 하게 되면 동료나 후배나 위에 선배들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해줘야만이 하나의 큰 조직으로서의 어떤 과업,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서클 활동 과정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혹은 기대되는 요구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자체가 동인이 되죠. 왜냐면 같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하고자 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방치하고 태만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목표나 목적이 현재 미달되는 원인들, 앞서 얘기한 대로 과정관리, 키 스크세스 팩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왜 안 되고 있는 그거를 해결할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이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한 어떤 평가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동일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기대가 도저히 안 되니 내가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해줘야겠다. 우리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십시일반 나눠서 그 부분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의 동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죠.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 지켜봐도 윗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직원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동료로서 지켜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다 나름 열심히 조금 하고 나름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름 자기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기 일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조직에서 어떤 생산 수단으로 도구로 간주하고 자꾸 돈 버는 수단으로서 직장 생활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시불식간에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치관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조직 행동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절대로 앞서 이야기한 1, 2, 3번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실효적인 효과적인 어떤 동인 관리가 된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평가를 하면 요걸 어떤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동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앞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적재적소 배치라든지 장점을 발굴해서 개발을 하고 단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배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칭찬을 한다든지 동료로부터 박수를 받게 하든 뭐 고마움을 어떻게 한다 등등등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런 동기 관리 요인과 잘 어울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상대 평가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병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유해서 협력적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고 뭔가 또 다른 수단을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모순되면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를 하면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기 요인과 같이 부과를 하면 굉장히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대평가는 조직원을 생산 도구라든지 수단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경쟁으로 내모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절대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조직원이 잘하는 게 무엇이고 못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걸 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조직과 조직원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사회적 수준이 조금 낮았을 때는 그렇게 생산 수단으로서 조직원 관리, 소위 말하는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에 휴먼 리소스, HR, 휴먼 리소스라는 개념으로 관리하는 그 시절에는 어느 정도 이런 상대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먹혔다면 뭔가 설득이 있었다면 물론 그때도 부작용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조직원은 단순한 생산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그냥 돈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직장, 직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죠. 이제 그런 경우에 동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문제는 경영자의 경영철학, 그 다음에 시대정신이나 역사의식 여기에 출발을 하고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시대정신과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상대평가에 의존하고 상대평가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어떤 보완 방안을 찾는 그런 경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대평가를 통해서 조직원과 윈윈할 수 있는 조직원의 행복과 조직의 지속성장을 시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느냐, 이제 그런 큰 차이가 바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조직원의 수준이 퀄리파이드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은 경영진의 몫이고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직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 그 역량이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통해서 직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는 경영자나 관리자의 어떤 책임을, 책무를, 의무를 무시하고 태만해하는 거고 직원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 올바른 경영자라, 올바른 관리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 공부를 하는 이유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상대평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화두로 고민하고 책도 읽고 사례도 조사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를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경영자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 있는 그런 경영기획 담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